기존에는 일반 플랫폼에서 고정식이나 이런 그 재킷 타입으로 이제 직접 그 부분에다가 해역에다가 그런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직접 시출해서 그 분수이 끝나면 플랫폼이나 그런 설비를 해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 번 하게 되면 또 새로 또 장소 이동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동식 해양 시추 설비를 만들자 해서 이제 탄생하게 된 게 해양 드릴십이 되겠습니다. 유전 개발 환경이 변하면서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 선박들이 하나둘씩 탄생하게 됐다. 깊은 바다에 있는 원유를 탐사하기 위한 드릴십도 그런 선박 중 하나다. 드릴십이 다른 배들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배 위에 시추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 밑에는 6개의 프로펠러가 있다. 프로펠러를 이용해 자기 위치를 지키는 드릴십은 시추를 하기 위해서 먼저 라이저 파이프라 불리는 파이프를 내린다. 그리고 이 라이저 파이프를 이용해 드릴용 파이프를 바닷속까지 내려 원유를 시추한다. 맡은 임무가 남다른 만큼 극지용 드릴십의 가격은 약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드릴십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기에 1조 원이나 하는 것일까? 먼저 드릴십의 특징을 찾아보자. 바로 이 자리가 프로펠러가 들어갈 자리. 바다 한가운데 머물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프로펠러들로 이루어진 추진기다. 파도나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바람이 한 거의 어느 정도일까요? 한 30m/s 정도면 한 70노트 정도 됩니다. 준 약한 태풍급 정도 되는 환경이고요. 파도를 보자면 한 8m. 그것도 거의 약한 태풍 수준의 어떤 파도가 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배를 한 자리를 가만히 유지하면서 시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파워가 크게 필요한 거죠. 추진기의 어떤 추력이 크게 필요하게 되고 다른 배들은 왜 추진기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운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는 6개가 있습니다. 추진기가 아지무스 스러스트라고 하는 360도 회전을 하게 되는 스러스트가 6대가 있는데 이 6대를 사용해서 자리를 계속 한 자리에 유지하면서 시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드릴십에 달려있는 6개의 추진기는 GPS 인공위성으로부터 위치를送신받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물을 회전시킴으로써 제 위치를 잡는다. 이곳은 자동 위치를 제어하는 DP 시스템이 있는 컨트롤룸. 위성의 GPS로부터 위치를 받은 후 그 위치를 지키게 하는 컨트롤 장치다. 이 장치를 통해 어떠한 파도나 바람이 불더라도 추진기가 제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지금 인공위성 그러니까 GPS 시스템이죠. GPS 시스템하고 배 자체에 어떤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신호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해저에 음파 발생기를 설치를 해놓고요. 배에 다시 지범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항상 교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과 지붕기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드릴십은 높은 추진력의 추진기를 통해 자기 위치를 1m 이상 벗어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드릴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시추 장비. 먼저 대리기라 불리는 이 구조물에는 시추를 위한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드릴용 파이프들이 연결돼 시추를 하게 되는 것이다. 드릴용 파이프의 길이는 하나당 23m. 이 파이프들이 서로 연결돼 수천 미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드릴용 파이프는 이곳 지휘실의 통제로 서로 연결되어
깊은 바닷속 지면을 뚫게 된다. 이때 허용 각도는 5도 이내. 만일 이 각도를 벗어나면 파이프가 손상되고 만다. 파이프의 손상이나 고장은 곧 배의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1, 2, 3단계의 안전 설비가 갖춰져 있다. 실제 시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라이저 파이프들이 대륙에서 서로 연결돼 내려간다. 안전하게 바닷속 지면까지 라이저 파이프들이 연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드릴용 파이프들이 서로 연결돼 내려간다. 연결 작업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탑 드라이브가 드릴용 파이프를 회전시키며 시추를 하게 된다. 기후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파이프 3개를 연결해 70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10,000m 이상 시추하려면 약 사흘이 필요하다. 시추 작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해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시추 작업을 위해 지휘실에서는 모니터로 상황을 확인하며 시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 드릴십을 진수시킨 것은 1998년. 그 후 10년 동안 한국은 세계 시장의 95% 이상 점유율하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큰 성과 뒤에는 뛰어난 기술과 추진력을 보여준 수많은 근로자들과 전문 인력들의 연구와 분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드릴십 이후의 차세대 고부가 가치 선박은 무엇일까? 드릴십은 기본적으로 그 원유나 가스를 탐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탐사하는 것이 드릴십이라면 다음 순서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그것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하역해주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죠. 그게 보통은 저희들이 하나로 요즘은 다 묶여지는 그러한 해양 구조물을 이루고 있고요. 보통 대표적인 그 예가 FPSO입니다. 드릴십과 같은 시추선이 원유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두면 FPSO는 물 위에 떠서 원유를 생산하고 탱크에 보관했다가 원유 운반선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와시탱크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름하고 물하고 그리고 기름이 이제 오버플로 생기고 그럼 그거에 이제 카고 탱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제 2008년 2월 프랑스로부터 주문받아 2011년 말 완성될 FPSO의 공정 체크가 한창이다. 약 2조 원 정도에 달하는 이 FPSO의 총 저장량은 200만 배럴.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길이가 320m, 폭 61m, 높이 32m로 축구장 3개 정도의 초대형 설비다. 이 FPSO는 2011년 6월 나이지리아의 우산 필드에 도착해 설치될 예정이며 하루 16만 배럴의 원유와 500만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FPSO는 바다 위에 떠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설비라 한다. 그렇다면 그 이전엔 어떤 시설이 있었을까? 철제 탑처럼 생긴 자켓을 육상에서 미리 만든 다음 바지선을 이용해 원하는 위치에 빠뜨린 후 바다 밑에 설치하고 그 위에 해상시설을 짓는 고정식 플랫폼 형태였다. 하지만 깊은 바다나 극지로 유전 개발이 이동하면서 점차 큰 규모의 구조물이 필요하게 됐고 그 비용도 증가하게 됐다. 그러한 단점을 해결한 것이 바로 FPSO라 할 수 있다. 육상이나 근해 유전 개발이 이제 다
고갈이 돼 가면서 심해로 점점점 옮겨가게 됐어요. 해양 개발이. 그래서 이제 심해로 가면 수심이 깊어지면 이 고정식 구조물들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고정식 구조물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V식 구조물로 갈 수밖에 없죠. FPSO는 운항 능력보다는 저장 능력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인선들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최근엔 운항 능력이 좋은 유선형이나 거친 자연 환경에 맞는 원통용도 개발되고 있다. 크기가 축구장 한 3배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그 해상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장을 지어도 여러 가지로 내가 짓고 싶은 것들을 갖다 올릴 수 있으니까 이제 스페이스 면에서 아주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저장 능력에서 이제 석유를 생산하면 하루에 뭐 20만 배럴, 뭐 25만 배럴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하면 이게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내보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기간이나 물량을 저장을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이 그 선체의 하부 구조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약 한 뭐 200만 배를. FPSO는 화물 탱크를 통해 저장 능력을 극대화한 후 그 위에 생산 설비를 갖춘 작은 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FPSO는 일반 선박과 달리 건조 공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액체를 담는 저장 탱크가 많기 때문에 제작 과정 중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용접입니다. 이 FPSO는 그 중후장대한 일종의 그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철판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용접하려면은 우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 용접사에 대한 기량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용접한 후에 그 비파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에 대한 그 합격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난관이 있습니다. 특히 용접 환경 및 용접사의 기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접사는 반드시 교육 훈련 및 인증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고난도 용접이나 고품질을 요구받는 곳에는 우수한 용접사들이 투입돼 작업을 한다. 그렇다면 용접이 완벽하게 마무리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그 용접 부위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하얀색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PT라 해가지고 페인트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인트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얀색으로 나타나면은 결함이 없는 거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붉은색이 나타나면은 그 부위에 용접 결함이 있는 겁니다. 용접 부위는 보통 3가지 정도의 테스트를 거쳐 검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UT라 불리는 초음파 검사.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또 이제 FPSO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제작이 건조가 돼 가지고 사이트에 설치되고 나면 거의 자기가 가동되는 설계 수명 동안 20년이면 20년, 뭐 25년이면 25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중단 없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품질이 관리되지 않으면 뭐 조그마한 어떤 그 결함이 그 크랙이나 이런 뭐 리키지를 발생시키고, 그러면 이제 가스가 새서 폭발을 하고 완전히 뭐 침몰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이게 용접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용접의 어떤 품질들이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고 수준을 요구받고 있죠. 철저한 안전을 위해 FPSO의 생산 관리나 작업 기준이 중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는 것도 중요하다. 개발부터 생산까지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투자 비용을 빨리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선소에서는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FPSO 전용 도크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2008년 완공된 H도크. 폭 115m, 길이 490m로 기존의 도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두 기가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어 전체 공사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H도크에서 원통형 FPSO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전용 도크에서 하부 구조인 탱크 부분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예인선을 이용해 해상 도크로 끌고 간 후 골리앗 크레인으로 상부 구조를 만들게 된다. 골리앗으로 불리는 이 FPSO는 직경 112m, 높이 75m, 총 중량 5만 4천 톤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통형 FPSO로 2013년 5월에 완성되면 주문처인 노르웨이로 가게 된다. 현재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초대형 FPSO는 약 30개 정도인데 그중 3분의 2가 한국에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FPSO와 같은 해양 설비의 미래는 어떨까? 한국조선소는 지금 상당히 좋은 산업적인 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그 사람의 인적인 구성이 아주 좋은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형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장치를 시설을 갖춘 그러한 나라가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조선 산업이 그동안 발전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선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선주들에 대한 고객 만족, 그 다음에 설계의 유연성 같은 그러한 아주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그러한 신뢰가 결국 지금 있는 해양 구조물 쪽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원유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에서 물과 불순물을 1차 제거하고 생산기지에서 재처리한 후 파이프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이동거리가 멀면 배로 수송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LNG선이다.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어 LNG선은 선박의 꽃이라 불린다. 한 척당 가격은 약 1억 6천만 달러.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손꼽히는 LNG선 전체의 70%. 즉, 3척 중 2척은 한국이 만들고 있어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LNG선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LNG선을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 문제는 천연가스의 부피.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부피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영하 162도로 냉각하면 액체로 변하면서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든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기체일 때보다 600배를 더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의 극저온 상태의 액체로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LNG를 담는 탱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LNG 선박을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한 2천억 정도의 규모의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물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500억 정도로 전체로 볼 때는 한 4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탱크의 기술이 그 LNG 선박의 핵심입니다. 금액에 비해서는 비록 금액은 한 20%에서 25% 정도 수준이지만
그 기술이 없이는 LNG 선박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또 LNG를 그 안에 초전의 LNG를 담고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그 선박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LNG 선박에서 화물창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작 중인 LNG 선들은 탱크의 용량이 점점 커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특수 화물 탱크를 배 안에 설치한 멤브레인형이 대부분이다. 화물 탱크의 단면은 단열재, 누수 방지용 2차 방벽, 단열재, 그리고 1차 방벽인 멤브레인 시트의 구조로 만들어진다. 화물 탱크를 만드는 작업은 선체에 단열재 블록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단열재 블록 위에는 멤브레인 시트를 붙이는데 시트는 LNG와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극저온의 내성을 갖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다. 만일 열대 지방이라도 통과하게 된다면 화물 탱크 안과 밖의 온도차가 200도가 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엄청난 수축과 팽창이다. 그래서 소재뿐 아니라 시트 표면에도 주름을 잡아 수축과 팽창을 대비한다. LNG 선박 안에는 화물창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온도가 마이너스 163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열하는 기술,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열 기술과 그다음에 선박의 운동에 의해서 그 안에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구조적 안전성을 갖다 확보하는 그 두 가지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멤브레인 시트를 붙이고 나면 시트와 시트 사이의 틈새는 용접으로 일일이 붙여줘야 한다. 멤브레인 시트를 용접하는 데는 2002년 개발된 플라스마 용접 기술이 이용된다. 초정밀 전자제품에 사용되던 고밀도 에너지인 플라스마를 적용한 최첨단 용접 기술이다. 플라스마 용접은 기존의 막대 용접보다 속도가 빠르고 변형이 안 된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아르곤 티그 용접 기법에 비해서는 그 품질 면에서는 훨씬 더 우수한, 즉 결함이 아주 적은 그런 용접을 생산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법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가지고서 전체 그 화물창의 생산 공기를 줄임으로 해가지고서 도크 공기도 줄고 전체 공기가 준다는 얘기는 여러모로 저희처럼 대규모 대량 생산을 하는 조선공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화물 탱크의 용접은 전체의 70%를 용접 로봇이 하고 있다. 용접은 기계와 사람이 함께하게 되는데 용접 전에는 기계는 물론 작업할 사람도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최상의 컨디션에서만 그날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까다로운 것이다. 드디어 LNG 선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 탱크가 완성됐다. 화물 탱크 부피는 전체 선체의 70~80%를 차지한다. LNG선의 대부분을 화물 탱크가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완성되면 티끌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NG 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진공 청소기를 작동시킨다. 액화시킨 천연가스인 LNG는 앞서 설명했듯이 영하 162도의 상태다. LNG가 직접 담길 탱크는 이러한 온도적 특징을 최대한 고려해 문제 발생을 막았다. 그렇다면 액체 상태인 가스를 운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배가 파도나 바람에 흔들리면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탱크 벽에 반복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슬로싱 현상이다. LNG 유체 자체의 고유 주기와 그리고 선박 운동의 고유 주기가 일치했을 때 아주 격렬한 유동을 발생해서 아주 커다란 압력을 화물창벽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물창이 가지고 있는 강도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할 때는 파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가 움직이는 한 이 슬로싱은 피할 수 없는 물리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화물탱크 안쪽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LNG선 설계의 핵심 기술인데 현재는 슬로싱 하중이 큰 천정 부분의 단열 시스템 강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설계에서의 보강뿐 아니라 화물탱크의 안전성 실험과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 실험은 보온재 블록에 일정한 충격을 주어서 블록이 깨져나가는 형태를 통해 그 강도를 계산해 보는 것이다. 다양한 높이에서 보온재 블록을 물속으로 낙하시키는 이 실험은 단열 시스템의 최종 강도와 슬로싱의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일반적으로 배 한 척을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9개월. 그런데 LNG선은 그 2배가 넘는 20개월 정도 소요된다. 공정과 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LNG선의 건조가 끝나면 실제 운항을 통해 성능을 최종 테스트하는데 이때 화물탱크에 직접 LNG를 실어보게 된다. 지금 5번 탱크에 LNG를 받고 있는데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158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LNG를 받은 후에 테스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화물탱크 안쪽의 온도가 영하 162도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화물탱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한다. 그리고 화물탱크 내 압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가스의 시운전과 함께 일반 선박과 마찬가지로 엔진이나 레이더, 항해 계기, 조타기 등의 항해 장비를 테스트하는 항해 시운전도 이어진다.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LNG선이 막 도착했다. LNG선은 소비지에 오면 생산기지에 머물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인천과 평택, 통영 등 3곳의 생산기지가 있다. 먼저 부두에 정박한 LNG 선박과 생산기지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 설비를 암이라고 부른다. 보통 LNG선은 한 번에 7만 톤 정도의 LNG를 수송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양 정도의 도시가스다. LNG는 영하 162도의 극저온이다 보니 대기와 닿는 파이프라인엔 순식간에 성해가 생긴다.
LNG선 한 척의 하역 시간은 대략 12시간 이상. 하역을 마친 LNG는 저장 탱크에 잠시 보관된다. 그리고 원래의 천연가스 상태로 기화시키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LNG가 지나가는 튜브 주변에 바닷물을 흘려주어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온도가 높아지면 LNG는 기화하면서 그 부피도 원래의 크기인 600배로 다시 커진다. 천연가스를 원래의 크기로 만들고 나면 마지막으로 가스 노출 등의 사고에 대비해 냄새 성분인 부취제를 첨가한 후 배관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계속되는 유가 폭등과 석유 자원의 고갈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선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LNG선과 드릴십, FPSO는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선박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고부가 가치 선박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찾게 되는 배가 있다. 배를 단순히 이동이나 운송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레저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장소와 공간으로 보는 배, 바로 크루즈선이다. (20세기) 바다에서 일어난 가장 불운한 사건이 된 크루즈선의 대명사 타이타닉호. 영국 화이트스타사가 건조한 대형 호화 여객선으로 길이 259m, 너비 28m, 총 46,000톤으로 1911년에 제작됐다. 비록 1912년 빙산과 부딪히는 사고로 침몰했지만 배의 역할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을 세계에 알려준 선박이기도 했다. 유럽인들에게 배는 일찍부터 레저의 한 부분, 즉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았던 것이다. 크루즈의 가장 기본 원천 요소는 문화라고 봅니다.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가 그런 크루즈를 만들려면은 우선은 그 문화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크루즈가 80년대 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근대 크루즈들이 만들어지고 또 크루즈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 문화 속에는 여유와 또 삶의 여유와 또 삶의 어떤 그 향상된 질 이런 것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 발전을 이루느라고 열심히 뛰어왔지만 그런 삶의 여유를 찾을 수가 없었죠. 지금부터라도 이제 삶의 여유를 찾기 시작한다면은 그러한 문화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 문화를 통해서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세계 크루즈선 협회는 전 세계 크루즈 이용자가 1,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매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크루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특수선이나 상선에선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수주량을 기록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크루즈선에 있어서는 후발주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크루즈선에는 일반 상선과 달리 이 선박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 기능에 호텔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 기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인테리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상선에는 없는 그런 인테리어 시공 방법이 도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선은 바다 위에서 가장 편하고 여유롭게 지상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레저, 스포츠, 문화시설들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크루즈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다른 선박과 크루즈선의 가장 큰 차이는 승객들이 머물 수 있는 호텔형 선실인 캐빈이다. 크루즈의 규모가 커질수록 캐빈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획기적인 방법이 사용된다. 적게는 몇백 개에서 많게는 몇천 개까지 캐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캐빈을 블럭을 만들어 놓고 나서 공사를 한다면은 엄청난 공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의 블럭을 만들 때 미리 바깥에서 캐빈 전문 공장에서 캐빈을 미리 만들어 두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프리파브리케이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캐빈을 배의 블럭이 올라갈 때 그때그때 미리 집어넣게 됩니다. 그 위치에다. 그래서 나중에 위치를 잡아서 조절을 해놓고 조립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배 안에서. 그렇게 하면 배의 그 공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죠. 2008년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최대 이 크루즈선은 9,400명이 동시에 여행할 수 있으며 2,700개의 선실과 100m 길이의 중앙공원까지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바다 위의 도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크루즈선을 만드는 데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공정은 어느 부분일까? 그것은 바로 약 22만 톤이 넘는 초대형 크루즈가 어떻게 무게중심을 잡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는 독특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바로 중앙 부분을 비운 U자 형태로 설계되는 것이다. 배의 규모가 크면 커질수록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또 불안해지는 요소가 많죠. 그리고 또 배가 어떤 그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게는 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꽉 채우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공간을 둠으로 인해서 그 공간으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낮아질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여러 가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크루즈만의 어떤 그런 특징을 잘 살린다고 볼 수가 있죠. 초대형 크루즈선을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강력한 엔진. 하지만 크루즈선의 특성상 속도뿐 아니라 승객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수성이 고려된 전기 추진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크루즈 관련 산업은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고소득층 증가, 그리고 크루즈 대형화, 대중화 추세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 국내 대형 조선소들이 나름 각자 그 로펙선이라는 크루즈선 바로 아래 등급의 그런 여객선들을 꾸준히 건조를 해왔고요. 그래서 기술을 축적을 해왔고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공동 제품 및 기술 개발들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기반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시장 점유율도 높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선은 조선과 건축 기술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신개념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상선과 특수선으로 노하우를 쌓아온 우리나라는 이제 크루즈선을 통해 세계 시장의 승부수를 띄울 차례다. 고부가 가치선이 되려면 국산화율을 높여야 되죠. 고부가 가치선의 선체라든지 건조라든지 생산 이런 것들은 한국이 자타공인 일입니다. 뭐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고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고부가 가치선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이 핵심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가서 기술적인 성숙도가 충분히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진정한 의미의 고부가 가치선으로 한국 산업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선박의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드릴십과 LNG선, FPSO 등의 특수 선박.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그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다. 이제 원천 기술력 확보와 다양한 인프라 구성으로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